자, 이제 5주차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세 번째 시간, 우리 시장 실패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외부성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양의 외부성, 음의 외부성,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 공해 중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서 그 음의 외부성을 줄이는데 가격이 존재한다고 했죠. 갖다 조정하면서. 근데 사회는 어느 정도 공해 감축량을 갖다 구매해야 될지 요거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지불하는 한계 비용, 자 요거는 당연히 그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공해 물질이 감축량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금방금방 이렇게 모든 공기를 다 조금만 해도 다 되지만 나중에는 공해가 좀 적어지게 되면 될수록 많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해 감축이 어떤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공해 감축 요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조금을 더 올리기가 마지막에는 힘들어지거든요. 처음에 너무 공기가 지저분하다면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지만 아주 깨끗하게 만들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공해 수준, 자 요거는 환경 개선에 해당하는 한계 비용, 그 다음에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결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공기는 좋을수록 좋죠. 사람이 마시는 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은 공기가 굉장히 맑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대도시에 막 차 많이 다니고 이러면 공기가 이렇게 좀 그 숨쉬기가 좀 답답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산에 딱 가면 어떻습니까? 바다에 딱 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막 뻥 뚫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좋아지면 좋은데, 그게 또 비용과의 문제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경제학에서는 어쨌건 간에 효용을 갖다가 제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그런 지점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 그리고 요게 같아지는 그런 균형 감축량, 그걸 갖다 잘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외부성의 최적 감축량, 자, 요거는 외부성의 감축에 따른 사회적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을 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계 비용과 MB와 MC, 마지널 베너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항상 같아지는 그 점, 거기에서 해야 된다. 균형점이다. 그래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을 초과한다면, 자, 공해 배출량을 줄이면 경제적 효율성이 커지고요.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을 초과할 때, 또 반대죠. 공해 감축은 경제적 소요성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편익 곡선, 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잘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해 감축 기술 요게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계 비용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당연히 최적의 오염 감축 수준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해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자 이게 또 발견된다라면, 왜냐면 이거 악영향이니까 요거 갖다 계속 또 내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계 편익 곡선이 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야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되니까 최적의 오염 감축 수준 요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계 비용은 점점 생산량이 커질수록 우상향하고 비용이니까, 그다음에 한계 편익은 감소한다. 자, 요거를 갖다 기억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장 실패를 하면서 두 가지를 다뤘었는데, 시장 실패에도 보면 수요에 의한 거, 공급에 의한 거 있는데, 이 시장 실패가 그런 거 말고요, 정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뭐 책에서는 비대칭적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대칭적 정보는 뭐냐면, 시장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 당사자들이 같은 가격을,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시장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자, 새 차 같으면 우리 가격이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할인해 주는 거 많이 할인 안 해줍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가격이 거의 투명하단 말이에요. 수입차 빼고요. 한국차를 기준으로 해서요. 수입차는 뭐 발품 팔수록 싸다면서요. 그런데, 중고차 시장은 달라요. 중고차 시장은 산 사람은, 그 자동차 딜러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또 자기들끼리 보는 수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그런 가격들도 있고, 이런 거 우리한테 안 알려줍니다. 왜냐면 그거 알려주는 순간 자기들의 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 안 알려주려고 그러겠죠. 그 정보 누구만 알고 있어요? 그 중고차 딜러들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걸 정보가 비대칭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나 판매자나 상품의 품질, 혹은 가격, 자, 요런 걸로 해서 거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자, 요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에 대한 정보 부족. 자, 휘발유 시장 예를 들고 있어요. 무게나 부피. 뭐 지금 휘발유 시장 몇 주 전에 보면은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그래서 돈 주고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지금 그 기름을 안 쓰니까 수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살려고 그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석유 개발하는 데서도 이게 감산을 자기들 또 알아서 해야 되는데 또 감산을 안 해요, 얘들이. 자기는 또 막 나만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나 부피 표준하는 법이 없고, 휘발유 시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휘발유 펌프에 대한 정부의 검사가 없답니다. 그리고 허위 광고를 규제하는 법도 없는 상황. 자, 요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정보 어떻게 얻죠? 정보 검사도 안 돼. 허위 광고를 넘쳐나.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 얻는 것만도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요? 뭐 배럴당 얼마, 석유 펌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허위나 과장 광고 규제하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면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에서 보면요. 이것도 비대칭적 정보에 의한 건데, 외과 의사 면허. 자, 누구나 그냥 아무나라도 외과 의사 간판을 달면은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외과는 여러분들 그 칼을 다루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서 메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을 이렇게 갈라서 그걸 갖다가 치료를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의사들을 수술을 하는 의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술을 갖다가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진짜 외과 의사와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서 막 수술을 경험을 쌓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성형외과 이런데 이렇게 쌍꺼풀 수술 같은 거는 쉬우니까 이렇게 마취하고서 딴 사람이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안 좋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이 와서도 하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의사 면허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면 누구나 다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해보는 족족이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 10번, 100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10번, 100번 하면 어떻게 돼요? 10번, 100번 자기 노하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 진짜 의사, 요를 구분하는 과정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의대에 가서도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이제 이런 시장 실패 때문에 의사 시험을 보고서 면허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허 제도가 있으면 소비자는 가끔 이용하는 이런 서비스, 우리가 수술을 맨날 하는 건 아니니까 가끔 이용하게 안 하면 좋지만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낮은 비용으로 이렇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아무나 못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요, 구매자에 대한 정보 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인데요. 자, 도덕적 해이. 자, 요거는 뭐냐면 합의나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가 계약 이후에 다 그 행동을 갖다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우리가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보다 주의 운전을 덜 한답니다. 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직접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직접 안 물어주잖아요. 보험사에서 다 물어주니까. 그리고 또 의료과실보험. 자, 요거는 의료과실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고, 선수들이 연봉을 보장받으면요 경기력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업보험. 실업보험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잘려도 계속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보험에서. 그러니까 그 태만을 갖다 증대시키는 거죠. 금융기관에 이거 예금보험 어떻게 해요? 예금보험 때문에 위험한 대출을 갖다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역선택의 문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역선택, 요거는 뭐냐면 계약이나 합의,
자, 요거를 갖다가 했는데 일방 당사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당사자가 알 수 없을 때 요때 발생합니다. 자,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계약 이후에 발생하지만요. 역선택의 문제는 계약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에서 역선택 문제. 자,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아파. 그러니까 난 보험 가입해야 돼. 이러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요.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실비보험 정도는 있겠지만 보험 건강한 사람들이 뭐 높은 그 비용을 내는 뭐 그런 보험에 가입할까요? 안 그런다는 얘기죠. 이런 역선택의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요, 보험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저위험의 소비자와 고위험의 소비자를 갖다가 함께 묶어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항상 이 역선택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픈 사람만 보험 계속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민간 기업은 보험을 과소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정부는 이를 사회보험으로 대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 정보 부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이제 정부 개입 없이 이제 그걸 다 해결을 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는 보증제도를 갖다 해주는 거죠. 프랜차이즈, 그래서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정보 부족, 이걸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먹었던 치킨이나 저기서 먹었던 똑같은 브랜드의 치킨이 맛이 비슷해, 맛이 똑같아, 메뉴가 같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단체, 여기 소비자단체는 각종 상품의 안전성을 갖다 다 비교해서 발표하고 있는 자, 그런 매체나 그런 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믿고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평가회사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기업의 뭐 신용도, 이런 걸 갖다가 확인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이런 공공재 요구와 외부성 문제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경제 개입을 갖다가 정당화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부족하니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 정책, 자, 요거는 정부에서 그냥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정치 영향을 받을까요? 그 부분에 투표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대 야당이 탄생을 하니까 정부에서 돈 뿌려가지고서 우리가 졌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얘기가 다 뭐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정책이 정치 때문에 경제정책이 생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개연성도 있을 것이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비용을 줄이려는 이윤 동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비효율성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공부에서는. 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전혀 생각 없이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돈 100% 주자 그러니까는 누구 한 분이 경제부총리가 70%를 하자고 계속 우기다가 이제 뭐 이번에 선거 때 공약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한 번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인 역할, 요거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결정적으로는 중요한데 계속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얘기할 때 공공부문의 이런 문제로 처리되는 각종 경제 비효율성, 요거를 갖다가 정부 실패라고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가 실패했다. 정부 실패. 자, 그리고 책에 마지막 한마디로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거래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제도, 그러면 탄소세 이렇게 나오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그다음에 탄소세.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산화탄소 계속 나오게 되니까 그게 계속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갖다 줄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배출권 거래제도는 공기 오염에 대한 재산권 을 갖다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매년 배출할 수 있는 그 오염 물질의 양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에 내가 많이 생산하려면 그걸 갖다가 정해져 있다 그럼 다른 기업에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래하도록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오염 물질을 갖다 배출하는 그 상한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기업은 배정된 딱 오염 배출량을 갖다가 사용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순편익을 또 극대화하려는 인센티브
가 되기 때문에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출권의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배출권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결과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그 준수 여부를 갖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면 그 배출권 거래제도 자체가 좀 힘들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거보다는 탄소세를 갖다가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번 거래하는 것보다 거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세는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석탄, 휘발유, 그리고 원유, 이게 갖다 부과를 하는 그런 세금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갖다 사용했을 때 공기의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속임수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우리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5주차도 고생하셨고요. 영상이 늦게 올라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오늘 알았기 때문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날 날을 딱 지금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